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도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드릴 건데요. 많이 언론에서도 보고 계실 텐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농식품 유통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서 농식품 유통 산업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농식품 유통 부분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산업 분야도 변하고 있고 농식품 변화도 변하고 있는데, 특히 농식품 변화 부분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깊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 때 사용할 데이터들은 주로 신용카드사 데이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통계망은 잘 아시다시피 1년이 지나야 취합이 되기 때문에 단기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기 부적합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소비 패러다임 변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서는 경제가 시장에서 균형을 잡아가는데, 내부나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이 오게 되면 이 변화가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걸 쇼크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변화들은 변화 요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원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항구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항구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변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나 큰 변화를 저희가 패러다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과학혁명의 구조에 처음 사용한 건데, 많은 학자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올 변화를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다. 즉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오지 못할 항구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쇼크를, 이건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에서 1, 4분기 카드 사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위칭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홈 라이프 소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소싱을 한다는 변화고요. 세 번째가 건강 위생을 중시하는 변화, 그리고 소비 패턴 자체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것,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칭 온라인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터넷 홈쇼핑 같은 비대면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많이 증가했죠. 저희 1, 4분기 인터넷 쇼핑 올해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1% 급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라고 저 주변 분들에 여쭤보면, 온라인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이 훨씬 많은 거 아니냐, 전체 유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전체 유통 매출액을 월별로 좀 틀리기는 하지만 대략 한 10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10조 중에서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같아졌습니다. 전체 10조 8,900억 중에 딱 반인 5조 4,450억을 온라인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놀랍게도 온라인 매출 비중이 6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다소 내려갈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일단 온라인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 이제 주류 유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온라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식품 유통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좀 늘어났지만 식품 유통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온라인 유통 비중을 높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공신들이 쿠팡과 마켓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1분기 쿠팡 매출액이 4조 8,400억 원 했는데요. 작년 연간에 10조를 했는데 그 절반을 4분의 1 기간에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매출이 20조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금융연구소가 제시한 올해
1, 4분기 유통 부문별 매출 증감률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인터넷 쇼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41% 정도나 늘어났고요. 홈쇼핑도 19%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슈퍼마켓 12% 늘어났고요. 편의점 6% 늘어났고 택배 서비스 뭐 당연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슈퍼마켓이 늘어난 거일 텐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줄어든 건 면세점, 뭐 지금 부도 위기인데 굉장히 많죠. 천덕꾸러기가 됐고 상설 할인 아울렛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전제품 전문 매장들도 줄어들었고 백화점도 줄어들었고 대형마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이 늘어날 때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한 부분이 식품 시장인데 그럼 왜 식품 시장이 이렇게 빨리 늘어났냐? 사실 그 식품 시장은 전체 그 소비 시장 중에서 어느 선진국에 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온라인 침투율이라고 부르죠. 그 식품 시장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 분야에 비해서 현재는 낮은 1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나 뭐 기타 그 온라인이 온라인을 사는 것에 대해 저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밖에 나가지 마라. 대형마트 가기 무섭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시험 삼아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온라인 식품 구매를 시작을 했죠. 그 결과 온라인 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된 온라인 식품 그 구매의 경험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확산 이전에 소비자들은 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2018년도에 그 크레이가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식품 소비 행태 조사를 쭉 해왔는데 그걸 보니 일단 식품이라는 게 품질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온라인으로 오는 것들 품질을 신뢰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음식이라는 게 생각났을 때 먹어야 되는데 배송이 너무 늦다. 세 번째는 배송 과정에 상품 파손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그 식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고요. 또 코로나19에서 확 늘어나면서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 뭐 예컨대 쿠팡 같은 경우에 대구, 광주, 대전, 음성에 어마어마한 물류단지를 해서 우리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내일 아침 먹을 거 오늘 저녁에 시키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전문가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들,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강자들이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MD 경쟁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그 쿠팡이나 마켓컬리와 대등한 또는 보다 우월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이 지나면 그 예측이 맞는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 홈라이프 소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기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써놨는데 사실 검색 1위는 홈트라고 부르는 홈트레이닝입니다. 저희 농담삼아 확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동네 헬스클럽이든 뭐 다양한 그 스포츠를 하시던 분들이 이걸 할 수 없게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건강관리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홈트 검색이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먹는 얘기들이죠. 새벽 배송, 홈술, 홈베이킹, 집밥 이런 것들이 검색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다 줄어야 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오히려 매출이 계속 증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거는 이렇습니다. 대형마트를 가기는 겁나고 또 피하고 싶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체 해결하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물론 온라인으로 모든 걸 잘 해결하시는 그 세대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좀 편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같은 데 앞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들 이런 데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었고 편의점은 지역에 상관없이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차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바게트 저 빵집 중에 유명한 도시 빵집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의도나 시청 앞이나 이런 데 있는 뺑뺑 베이크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는 참 회사 없겠다라고 느끼는 주거단지에 있는 베이크들은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뭐 재택근무가 뭐 많이 일상화되고 하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가능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집 근처 들어가는 길에 사거나 아니면 마스크하고 저녁에 잠깐 나와서 장 보고 가는 이런 쪽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것들을 집 중심의 소싱이다. 그래서 홈라이프 소싱이라고 이렇게 트렌드를 잡았습니다. 건강 위생을 중시하는 트렌드. 사실 이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 조사를 보면 지난 2009년 이후로는 건강과 안전지향 소비 트렌드가 계속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편은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박사가 재작년인가 우리 농업전망대에서 발표한 데서 따왔는데요. 이 트렌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를 접하게 되면서 이런 추세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됐고 참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농진청 소비자 패널 조사에서 기왕이면 국산 농산물을 먹겠다. 국산 농산물이 더 신뢰가 간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이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변화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농식품 유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모르는 패턴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1, 2, 3라고 하는 패턴이 있죠. 도매시장에 가면 월요일 출하된 부추 가격이 뭐 얼마다. 그러면 화요일은 거기다 플러스 1,000원, 수요일은 플러스 2,000원, 목요일은 플러스 3,000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나가서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가서 밥 먹고 오고 신랑은 신랑대로 회사 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모여서 밥 먹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주로 음식장을 봐서 그거를 뭐 요리를 하고 반찬을 만들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가격이 금요일 토요일로 갈수록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매일 집에서 집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원래 월요일, 화요일 이런 패턴들이 없어진 거예요. 특히 주말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부분들이 가정 내에서도 일주일 내내 같은 소비 패턴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외식 업체의 경우에도 요일이 구분 없는 형태로 변화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특히 2030을 대상으로 했던 서비스 내용들이 4060 세대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집밥도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갖다 이지투쿡 해서 그냥 렌즈에 돌려서 먹는 볶음밥이나 이런 게 매출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형 유통사 MD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보니 놀랍게도 그건 매출이 별로 안 늘어났대요. 오히려 비싼 원물 매출이 늘어났다. 근데 데이터는 스스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만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가 상의를 해보니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집밥을 먹지만 우리 애들한테 한 끼 때우는 음식을 먹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외식에 버금가는 걸 먹이고 싶은데 같은 금액대에서 좀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소위 데우고 한 구색이 다 돼 있는 이런 제품들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특정 회사를 거론하기 뭐한데 특정 회사는 이제 메인 페이지를 다 그걸로 바꿨더라고요. 무슨 컬리라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패턴 변화인데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하기 어려운, 순수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오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보피스라고 바이 온라인, 온라인에서 사고 픽업은 가게에 가서 하는 이런 걸 하죠. 저희는 이제 보통 드라이브 스루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드라이브 스루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가서 주문해서 받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특정 업체를 얘기하네요. 맥도날드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것들을 도입한 쪽이 매출이 증가하고 이것을 도입하지 않은 쪽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데에서 방송을 하면서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구매로 연결시키게 하는 이런 그 새로운 옴니채널 구축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스위칭 온라인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그 유통업을 하시는 식품 유통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 노잉 디지털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유통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대는 3040이었을 거예요. 특히 저는 40이라고 생각합니다. 20들이 온라인에서 사들이는 농산물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30도 이제 30 중반부터 이제 보통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늘 구매하는 이런 세대였다고 보는데 그 윗세대인 물론 그 윗세대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50, 60 세대 또 그 이상의 70, 80 세대들은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좀 들어도 보고 이렇게 농산물 구입하시는 게 너무 익숙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시험 삼아 온라인을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편리하네. 배송도 잘해주네. 가격도 이거 시험 삼아 산 걸 슈퍼에 가서 보니까 가격도 괜찮으네. 이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넘어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 소비자들도 오프라인 지출보다 온라인 지출이 더 많아졌어요. 저 데이터는 1, 4분기까지 데이터인데 45.5에서 한 달 만에 5.3%가 늘고 다시 한 달 만에 2.5%가 늘고 이게 뭐가 많아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통상 2년, 3년이 걸려야 될 변화가 한 달 만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0대에서는. 그리고 그 늘어나는 가장 큰 부분이 식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사실 50대 분들도 뭐 이제 가정에 필요한 어떤 뭐 휴지랄지 뭐 기타 등등을 살 때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셨어요. 그 사이 이미 대한민국 IT 강국에 쭉 사셔서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45.5%를 온라인에서 사셨는데 저 늘어난 거는 거의 다가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편리하고 한 게 몸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뭐 맛있어 하면 50대 분들, 60대 분들 다 휴대폰 꺼내세요. 휴대폰을 꺼내셔서 바로 무슨 사이트에 접속하시죠. 그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50대에도 굉장히 일상적이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식품 유통시장은 저 지금 5, 60대를 메이저 타겟으로 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대로 천천히 늙어가시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면 타겟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또 심하게는 이 세대가 사실 가장 지출이 큰 세대이기 때문에 식품 구매에 있어서 메인 타겟으로 바꾸는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다들 3년 동안 겪을 변화를 단 3개월 만에 했다. 제가 그 코로나 이 패러다임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코로나가 바꿨다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적합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바꾼 게 아니라 코로나가 앞당겼습니다. 코로나는 어차피 일어날 변화를 단기는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것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코로나 이전
한 지난 5년간의 글로벌 유통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실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도 쉽고 그나마 덜 지루하신데 큰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유통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류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류는 물건의 흐름이죠. 그런데 유통이라는 단어를 저희 미분을 해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흐름이 합쳐져서 흐름이 통하는 게 유통인데 세 가지 흐름이 거래의 흐름인 상류가 있고요. 물건의 흐름인 물류가 있고요. 정보의 흐름인 정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통합 효율성을 높이는 게 유통의 효율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에 그 카카오톡에서 제주도에 있는 감귤을 직거래로 유통하는 서비스를 시범 삼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 카카오톡에 가서 본인한테 또는 본인 친구한테 그 당시 효돈농협 감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내면 3kg짜리, 5kg짜리가 대략 한 12,500원 정도에 배송이 된 것 같아요. 집까지.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이마트에 가서 같은 감귤을 사면 똑같은 가격이에요. 이마트에서 12,500원이에요. 그런데 이마트는 본인 매장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27, 8%의 수수료를 떼었어요. 그럼 이마트 유통이 오르냐, 카카오 유통이 오르냐, 이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거래 단계를 줄여서 이게 좋은 유통이다. 이건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좋은 유통이라고 하면 생산자가 더 받든지 같은 가격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걸 늘리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좀 싸게 사든지 이래야 좋은 유통이지. 소비자는 같은 가격에 샀어요. 그러면 효돈 농협에서는 얼마에 납품했느냐? 같은 가격에 납품했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갔죠? 물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범 사업입니다. 카카오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시범적으로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뒤에 아마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마트는 물건을 구비를 할 때 이마트 후레센터로 컨테이너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 내려주죠. 이렇게 할 때 박스당 한 박스를 이마트 각 매장에 내려줄 때 물류비가 1,000원 정도면 끝나요. 그리고 이마트가 28%의 수수료를 해도 12,500원에 소비자에게 팔 수가 있죠. 그런데 카톡은 그걸 주문하면 비행기로 보내줘요. 6,500원의 효동 감귤에 납품받아서 6,000원을 들여서 물류를 보내주죠. 카카오는 돈을 벌지 않았어요. 시범한 거지. 그랬더니 한 박스당 물류 비용이 6,000원이 발생한 거죠. 이건 좋아진 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상류와 물류가 통합적으로 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유통 효율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정류는 그렇습니다. 대신 이런 거 있죠. 마음의 거리를 좁혔네. 제가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누가 만드는지 저걸 어째서 우리 어떻게 오는지 소비자들이 알게 되잖아요. 훨씬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저비용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 플랫폼 기술이고요. 이런 플랫폼 기술들이 저런 상류도 단축하고 물류도 단축하고 정류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초연결 유통이다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뜬금없이 생산해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실존하는 농장입니다. 저 농장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방식인데요. 저희가 저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러요. 이해를 조금 쉽게 하시려면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창기 말고 최근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국내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일단 디지털화 시켜서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센서들을 막 달아요. 그래서 거기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겠다라고 찍으면 얘가 한 5초면 최적 경로를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론적으로는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가. 시속 10,000km로 가서 보니까 이쪽 길로도 가보고 일로도 가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이 길이 제일 좋아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3차 산업혁명 내비게이션을 썼어요. 길만 찾아주죠. 최단거리나 비용이 짧은 길이나. 지금은 실시간 정보까지 알려주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떠다니는 비행기 한 80% 정도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을 해요. 한국의 그 아시아나 항공이 재작년에 지의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1년에 기름값을 1,000억 이상 절감해요. 똑같은 비행기 한 대 더 띄워요. 사이버상에.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면서 온도, 풍향 뭐 이런 걸 다 센서링을 해서 어떻게 가야 최적 연료로 가장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기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3차랑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3차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만든 디지털로 전환한 게 3차였어요. 4차는 그 전환된 디지털을 이용해서 다시 오프라인까지 최적화하는 걸 4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베르너 바우만이 지금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그 농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선진적인 CEO 중에 한 명인데 그 바이엘사의 CEO죠. 저 바이엘이 몬산토라는 회사를 2016년 초에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18%가 빠졌습니다. 바이엘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저 때 얼마에 샀냐면 몬산토를 62빌리언 달러에 샀어요. 한국 돈으로 74조 원 정도에 샀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베르너 바우먼이 어쩔 수 없이 블룸버그 비즈니스에 나와서 2016년 6월 달인 것 같아요. 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농민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그 농민들은 우리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바이엘이 인수한 몬산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자 회사, 제초제 회사가 아니라 정밀농업, 4차 산업혁명 기술 농업을 하는 그 라인을 다 구축한 회사를 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갈 거다라고 했고 좀 주가가 진정됐었는데 지금 바이엘이 부도 위기죠. 근데 저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부도 위기는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발암물질 그 판정 그 소송에 걸려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이엘이 자빠질 수 있는데 혹시 바이엘이 자빠진다라고 해도 저 몬산토는 문제 없을 거라고 다른 회사 또 인수하겠죠. 몬산토가 우리가 먹고 있는 청양고추를 한 개 먹으면 몬산토에 얼마가 가나면 전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자들을 몬산토가 갖고 있어요. 근데 몬산토 스스로는 더 이상 종자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블루리버나 바이탈필드, 그 뭐 미국 최대 그 수리 관리 회사죠. 하이드로바이오 이런 회사들을 다 사들여서 라인업을 구축을 끝낸 거예요. 그 회사를 저기 인수를 했고 한 페이지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최근에 뭐 방송에서 또 월가에서 1조 달러, 그러니까 1,000조 이상 뭐 사고팔고 얘기 나오면 다 농업회사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무슨 이론, 음모론 얘기할 때 나오는 회사들이 4개가 있어요. A, B, C, D라고 4대 곡물 메이저가 세상을 지배한다. 걔네들이 어떻게 한다. 그 A, B, C들이 웬만하면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데 여기 지금 2개나 나와 있죠. ADM, 카길, 빠진 게 번기랑 드레퍼스가 빠져 있는데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맨 밑에 저 바이엘이 몬산토 인수한 게 저런 모임 중에 하나고요.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이제 1,000조 단위의 M&A가 일어날 것이다. 지구라는 시장은 저렇게 많은 그룹들이 나눠 먹기에 작다. 효율성을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저 지금 뛰고 있는 7개, 8개의 어떤 이 커넥션들이 2-3개로 줄어서 과점 상태로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식품 분야에서 농업 분야에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심사항인 농식품 유통으로 조금 초점을 줄여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전 세계 농식품 유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2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한 가지를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한 것, 나머지 하나를 알리바바가 신물류 또는 신유통 선언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마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건데 아마존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회사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뭐 상장 기록으로 그렇죠.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됐던 회사 중에 1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가 4개가 있어요. 그걸 1조 달러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뭐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고요. 세 번째가 아마존이고요. 네 번째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알파벳은 지주회사고요. 알파벳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구글이 있고요. 유튜브가 있죠. 이렇게 4개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회사고요. 그 중에 유일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흐름이 국내 유통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존 그러면 거기 책 팔던 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마존 사장이 그 제프 베조스가 지난달에는 세계 1위의 부자였어요. 이번 달에 아마존 주가가 조금 밀려서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그 빌 게이츠가 다시 1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한 6개월만 지나면 그냥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세계 1위의 부자가 그것도 압도적으로 될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마존의 성장 속도가 MS의 성장 속도 훨씬 빠르니까 주가도 빨리 올라갈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지금 한 1조 6,500억 불 정도에서 둘이 뭐 100억 불 차이도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1, 2% 올라버리면 뒤집어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는 누가 더 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하죠. 엄청 부자니까 둘 다. 근데 아마존이 책 파는 회사였는데 아마존을 만드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이 책 팔아서 돈 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마존은 고객에게 편리한 구매라는 가치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필이면 첫 대상물이 책이었던 것뿐이에요. 아마존 마크를 보시면 아마존 쓸 때 A에서 저 Z까지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되게 촌스럽게. 그게 A에서 Z까지 다 팔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기 적합한 시장이 그냥 책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아마존이 다른 분야는 다 잘 나갔는데 한 분야만 좀 유독 약했어요. 그게 식품 시장이었던 거예요. 2017년 6월 달에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약 15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건 큰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저희가 논의한 세계시장에서 15조 원 인수한 게 뭘 놀랄 일인가. 조그만 거 하나 인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시장에 엄청난 쇼크가 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 거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가치를 팔지 물건을 팔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베조스는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한 투자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조스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자금을 끌어오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베조스는 출신 자체가 갭 투자나 계량 투자를 전문으로 한 투자 회사 출신이에요. 투자 분석가였다가 앞으로 온라인이 크겠구나 해서 94년도에 이제 독립을 해서 저걸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유치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했죠.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존 프라임이에요. 아마존 프라임은 연간 99불을 지금은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99불을 내면 모든 배송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존에 가입한 사람은 딴 데서 물건을 안 시키겠죠. 딴 데는 배송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2016년도에 7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존에 가입했는데 설마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딸이 아마존 가입할까요? 99불 내고? 그러니까 저거를 7천만 가구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 근데 미국 인구가 얼마인데 1억 5천만 명을 올해 돌파했느냐? 근데 아마존이 저거 외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프라임 서비스 패키지로 하면서 지금은 정확히 그런 배송료만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배송해주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마존은 거의 필요한 모든 고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존에 물건을 태우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 홀푸드 마켓은 화이트 앵글로색슨이라고 부르는 미국 주류 사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급 식자재 샵이에요. 뭐 사실은 인종별로 좋아하는 샵들이 좀 틀린데, 근데 저기가 품질만큼은 최고다 이런 평가를 농식품에 있어서 받던 곳이에요. 그걸 아마존이 인수를 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전쟁의 스위치는 월마트가 땡겼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월마트가 온라인 쇼핑몰을 먼저 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월마트 입장에서 아마존은 정말 저거 어떻게 같이 하늘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애죠. 시장을 계속 잠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나마 식품 시장은 괜찮았는데 아마존이 이제 식품 시장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월마트도 그 이전에 아마존이 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쪽에 집중적인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시를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서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아마존이 아까 고객이 편리하게 사실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잖아요. 고객은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빠른 배송을 원하더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훨씬 넓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풀필먼트나, 그러니까 이 창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 주문이 오면 로봇가 빨리빨리 집어갖고 와서 채워서 가는 거. 그래서 창고 자동화나 로봇화 이런 부분에 처음에 비용을 엄청 많이 썼어요. 초대형 물류센터들 전국에 설치를 하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소위 예측 배송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아마존에 물건을 올리기 전에 그게 얼마나 팔릴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게 LA에서 팔릴 것 같으면 그 물건이 먼저 출발해요. 예측했던 게 조금 틀리면 그럼 조금 손실이 발생하고 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또 소진할 방법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뉴욕에서 왔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나한테 바로 와도 올 수 없는 시간에 이 물건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 지향했던 반대, 신선식품은 이게 안 돼요. 예측 배송을 했다가 재고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도 없고 주문하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류 거점 이런 거 말고 오프라인 거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걸 인수하게 된 거죠, 홀푸드를. 저기 밑에 있는 글로서리 리테일러 표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월마트예요. 월마트를 부를 때 저희는 항상 공룡이라고 부르잖아요. 월마트는 대한민국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합친 것보다 미국 내에서 더 센 회사고 세계 최대의 회사인데, 저 시장 점유율 보시면 저 밑에서 세 번째 타겟 위에 홀푸드가 있어요. 저 조그만 회사를 그냥 아마존이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도 더 크게 월마트 4.65, 코스트코 7.2, 크루거 엄청 큰 회사죠. 슈퍼밸류도 14.4%. 이거 날라간 돈이 홀푸드 인수 가격의 몇 배가 날라가 버렸어요, 주식시장에서. 왜? 무섭다는 거죠.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했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아마존이 식품시장을 장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월마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 미국 이제 90%는 월마트에서 10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10마일이면 바로 그냥 집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리잖아요.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합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아마존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아마존 홀푸드 인수하고 했던 일들 지금 뭐 열심히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 브릭 앤 클릭, 브릭은 벽돌이고요. 클릭은 저희 마우스 하는 거잖아요. 그 온오프라인 통합하는 것을 통상 경영에서 브릭 앤 클릭이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무섭죠. 하나는 어마어마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미 물류비를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배송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홀푸드 마켓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아마존 프레시라고 뭐 픽업 서비스, 그리고 계산대 없이 그냥 통과하면 계산이 되는 아마존고,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실험들은 알리바바가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나오시는 교수님이 저처럼 좀 목이 좀 삐딱합니다. 스코트 갤러웨이라고 뉴욕대학교 교수인데 이분 4강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유명해요. 아마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의 디지털 생태계에 4개의 깡패가 있는데 이 깡패들이 미국 그 디지털 생태계를 다 잡아먹을 거고 그 중에 제일 센 깡패가 아마존이다. 이게 소위 4강 이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하기 한 2달쯤 전에 저기 지금 보니까 한 달 전 5월 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7. 한 달 전에 모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거대한 기회가 남아있고 내 예측으로는 아마 아마존이 홀푸드 같은 조직을 인수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몰래 인수합병 논의를 양쪽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삐딱한 교수가 또 나와서 저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실제로 저게 된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그 이후의 인터뷰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극비리에 홀푸드 마켓 인수하는데 저는 요 말이 굉장히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식료품 유통 부분은 혁신적 파괴가 가능한 가장 성숙한 소비재일 것이다. 미국에서만 한 해 7,500불, 약 900조 원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그런데 막상 식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면 1985년하고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도 코로나 이전까지 생각해보면 옛날에 엄마가 시켜서 콩나물 사올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살았을 거예요. 딴 건 다 변했는데 세상에 가장 큰 시장만 안 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기회를 저 아마존 같은 절대 자본들이 놓칠 리가 없고 근데 걔네가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오프라인과 결합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그럴 때 가장 적합한 회사가 홀푸드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스코트 갤러웨이 교수가 얘기한 방향이 향후에 전 세계 농식품 유통업이 변화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럼 월마트는 그 사이에 가만히 있었느냐? 월마트가 하고 있는 전략의 핵심은 클릭 앤 컬렉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5,000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그 소위 보피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합니다. 저것을 이미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죠. 작년 기준으로 한 1,800개 매장 설치가 되고 코로나 터진 다음에 마저 했을 거니까 올해는 사실 한 70~80% 이미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건 미국적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내용만 말씀드리면 뭐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다 차 끌고 다니기 때문에 뭐 지하철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미리 주문을 해요. 내가 이따 픽업할 그 것들을. 그리고 차를 끌고 가면 와서 실어주죠. 근데 그냥 갈 수도 있고 확인하고 갈 수도 있고 그때 잠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추가적으로 사고 싶은 거 한번 둘러만 보고 어차피 살 거는 만약 한국적으로 치면 우리가 이마트에 갔는데 내가 먼저 적었던 것들은 이미 주문이 다 돼 있어서 제가 장바구니 이거 밀고 안 가는 거예요. 그건 걔네가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오늘 뭐 할인 행사 하거나 집에 가서 간단히 먹을 만한 거 뭐 있나? 시식해 볼 거 있나? 이렇게 보고 그게 맞으면 그것만 사서 가는 게 클릭 앤 컬렉트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좀 전에 오프라인 거점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 얘기를 해요. 결국 아마존 프라임도 공짜라고 하지만 99불 내고 공짜 아니냐.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존에 살 때 배송료를 내야 되니 우리는 처음부터 배송료가 없다.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죠. 요게 실제로 그 픽업 스테이션의 모습이에요. 저런 분이 이거 픽업 이렇게 누르면 전동대에서 쭉 밀리는 거다 쭉 싣고 와서 착착 실어줘 힘들지 않죠. 그런데 어차피 퇴근길에 전 국민의 60%가 월마트를 지나갈 수밖에 없대요. 동선을 분석하니까. 아닌 분들은 조금 돌아가면 되죠. 그 월마트는 미국에 5,000개예요. 어떻게 지나가도 저 시골 살지 않는 이상은 월마트 앞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다 넓은 데도 되고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주차장도 넓고 그럼 도착 시간 알려주면 걔네가 와서 픽업해 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침에 새벽 배송이라고 물건 갖다 놓고 가고 점심 배송 갖다 놓고 요즘 문 열고 안 하잖아요. 그냥 놓고 가세요. 왜? 도난율이 너무 없어요. 도난 당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주거단지에. 근데 미국은 식료품을 문 앞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불안해요. 지나가다가 저 식료품 박스가 보이면 누가 들고 갈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식료품들이 저장식품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제때에 넣을 수 있느냐. 우리는 상온에 노출돼도 괜찮은 식품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월마트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온라인 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들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지금 쿠팡이 올해 작년 2년간 물류센터 확충에 투자하는 금액이 3,600, 2,200, 600. 단위가 한 8천억 돼요. 대구에 설치된 건 10만 평짜리 물류센터를 지어요. 제일 조그만 게 대전에 600억 지은 거고, 광주가 2,200억 지어서 지금 짓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그게 쿠팡 조그만 온라인 하는 애들이구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마켓컬리도 4만 평짜리를 김포에다 착공을 했어요. 4만 평이면, 앞전 강의 때 선생님 강의할 때 공영 도매시장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웬만한 공영 도매시장만 한 거예요. 그게 순수한 물류센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경쟁하면서 눈부시게 유통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저는 이제 특히 유통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한테는 아마존보다는 알리바바를 연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이나 월마트는 협업 모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사실 플랫폼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기차역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잘 연결시키기만 하면 돼요. 아마존은 자체 상품을 해요. 넷플릭스는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신 건데, 유튜브는 플랫폼이 맞습니다. 유튜브는 자체 영화나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아요. 콘텐츠 생산자와 콘텐츠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효율적으로 연결을 하고 만족시키고 그 만족을 통해서 수익을 낼까를 고민해야 플랫폼이에요. 직접 우리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자체 영화도 찍잖아요. 물론 플랫폼은 좋은 거다, 그거 아닙니다. 플랫폼이 좋을 수도 있고 플랫폼이 아닌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플랫폼이냐 아니냐만 얘기하자면 플랫폼이 아니다. 근데 알리바바는 정말 플랫폼을 지향해요. 오프라인과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체들과 유통과 결합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특히 정책적으로는 알리바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마윈이 만들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해마다 알리바바는 본사가 항저우에 있는데 거기서 기술자 회의라는 걸 해요. 그걸 이제 윈치 대회라고 부르는데, 2016년도 저희 10월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서 전자상거래 시대는 조만간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한 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상거래를 창업한 양반이 거기 나와서 했어요. 저거는 이제 중국식 허세 또는 마윈식 허세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자상거래가 정말 끝날 거냐라는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만 하는, 온라인에만 주목하는 그거는 끝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효율적 물류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이 미래유통 모델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하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여튼 오프라인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R, V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런 걸 활용해서 오프라인을 구매 공간이 아니라 체험형 공간으로 바꾼다. 가장 중요한 2번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통 손실이 제로에 가까워지도록 수요와 재고를 관리한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유통 손실이 제로라면 망할 유통업체는 없죠. 식품을 사들이면 버리는 게 반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게 되는 건데 저걸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결제 데이터는 중국 가보면
신용카드 안 받고 모바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런 거죠. 근데 그 모바일 결제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결제가 편한 게 아니라 고객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향후에 어떤 소비 패턴으로 갈 건지 예측하기 위해서 저 데이터를 긁는다는 거죠. 이런 게 알리바바가 신유통하는 거고요. 이런 매장들 그 기대만큼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허마센성이나 빙고박스 이런 거 사실 중국이 제일 경쟁력 있는 게 인건비인데 저 무인 판매점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싶은데 지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실험하고 그래서 쟤네가 저걸 중국 전역에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해보고 좋으면 가고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런 방식으로 알리바바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룸버그 인용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데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클릭 앤 블릭,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디지털로 바꾸는 분야 이거에 있어서는 아마존이 미국의 알리바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서 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한국의 베토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국의 베토벤은 아니잖아요. 제일 센 사람이 베토벤이라면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 온오프 통합에 있어서는 알리바바가 문을 열고 그걸 아마존이 흉내내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 내용 네 가지가 알리바바가 지향하는 네 가지가 저 옴니 채널,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들을 융합하거나 구성하는 거. 두 번째 이제 신선식품. 신선식품의 핵심은 또 물류겠죠. 저런 물류를 가능하게 하는 거. 그리고 무인화를 하면서 고객 경험을 제고하고 재고 관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리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구매의 거점이 아니라 체험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유통업 분야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만담 비슷하게 그 코로나 말씀도 드리고 또 전 세계 그 농식품 유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인터넷 또 오늘 이거 보시는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평소에 한번 보시고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공유하시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향성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변화할 방향으로 세상을 좀 더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산지에서 유통업체를 하시거나 또는 그런 유통사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 방법을 좀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황당한 얘기신 게 경영전략 수립에 대해서 하루의 강의를 보통 대학원 4학기에 걸쳐서 할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시라 제가 이후에 할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고 내가 저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거라도 다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앞에서 우리나라 올해 유통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넓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앞에 강의하신 분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올해 유통 관련돼서는 가장 큰 워딩이 저거였습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겠다. 올해 신년사인데요. 작년에 농식품 유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파 가격이 반토막 났죠. 양파 가격이 반토막 나니까 이 문제를 사실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주요 농산물이 이렇게 들락달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농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농식품에 골품제라는 게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쌀이다. 얘는 왕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그 농식품 정책의 핵심은 쌀에 일단 맞출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5대 채소인데 김치다. 한국인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김치고, 김치에 해당되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 배추, 양파, 마늘, 대파 뭐 이 정도다. 얘네들은 이제 육두품 안에 들어간다. 그 밑에는 신경 쓰지 마라. 사과 비싸면 안 먹으면 되고 배 비싸면 안 먹으면 된다. 물론 이게 굉장히 뭐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것도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들 물량으로 치면 그게 양파일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양파가 작년에 반토막이 났고 많은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장관이 되신 김현수 장관님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니까 두 가지로 진단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전 조절. 그러니까 생산량을 미리 잘 맞춰서 딱 필요한 만큼만 생산시켰으면 폭락할 일이 없잖아요. 생산자와 협력하는 사전적 수급 조절이 미흡했다. 그럼 미흡한 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관측을 제대로 못했다. 얼마나 생산됐는지, 얼마나 심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으면 말리거나 어떻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측 정보를 고도화하는 데다가 예산을 많이 넣겠다.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의무자조금 확대를 올해 이제 의무자조금이 됐으니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올해 12월부터는 의무자조금을 확대하죠. 그것도 앞에 설명 쭉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절이 실패했을 때는 출하량 조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과감히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했고요. 나머지 하나가 유통으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생산이 과잉이 돼서 폭락하는 건 맞는데요. 과연 생산이 과잉이 됐어도 저만큼 폭락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 보니까 도매시장에 일시에 그게 쏠린다고 보는 거예요. 도매시장 사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일시에 폭락을 하느냐?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굉장히 경직적인 경매 방식인 거예요. 경매라는 거는 물건이 많이 오면 당연히 폭락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럼 경매가 잘못된 방식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최초에 우리가 이 부당거래가 횡행하고 할 때 경매를 통해서 투명한 가격 조정을 하려고 경매 제도를 법적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다 알아요. 지금 서울에 물건이 쏠렸는지 안 쏠렸는지. 과거에 경매 제도를 제도화할 때 알렉시 조합장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사방에서는 예컨대 파리에는 터무나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산지 브레타뉴에 와서는 산지 유통인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걸 용산 유사도매시장 시절이라고 부르는데 85년도에 가락상 생긴 이후에 저 경매제도가 투명한 거래제도 확립과 가격 발견에 크게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너무 경매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데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할 산지의 가격 결정을 강화할 방법을 찾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 활성에서 지역에 소비되는 걸 늘리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로컬푸드 부분은 앞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 첫 번째 거 산지와 소비지를 또 산지의 가격 결정을 어떻게 증가시킬 계획을 세웠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일단 양파를 시범 사업을 해요. 농협이 하고요. 산지와 소비지가 직접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는 통합거래 플랫폼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앞에 너무 끌어가지고 뒤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넘어가고요. 한 페이지에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양파 선정한 거는요, 양파 경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양파가 그나마 물건 안 보고 구매하기에 적합한 품목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농협 공판장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지 농협들이 물건을 내면
그것들을 농협 kum판장에서 처리해주는 방식이고요. 넘어갈게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지원 제도를 했고 2021년, 22년에 본사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룹들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빨리 넘어와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 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죠. 저희가 양파가 성추락이라고 하는 양파가 한참 막 나오는 시기에 함양에서 무안에서 신안에서 5톤 트럭으로 막 싣고 올라옵니다. 그럼 이 양파를 그 소비지의 이제 유통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 소비지 유통인들이 그때 사들인 양파를 그 달에 다 먹나요? 양파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소비지에 쏟아져 올려오면 누군가 그걸 삽니다. 폭락한 가격에 사서 어딘가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1년 내내 파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달에 다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 5월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비지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농산물의 뭐 절반이 가락시장으로 오니까 가락시장에 양파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기서 물건을 산 유통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물건을 어디에 저장할까요? 서울에는 저장 못합니다. 할 수는 있죠. 자기 마음인데 돈이 너무 비싸겠죠. 서울에 냉동창고를 지어서 하기에는. 그럼 근처로 빼야겠죠. 조금이나 싼데 뭐 여주나 이천이나 이렇게 갈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싸도 무안이나 신안이나 여기에 있는 물류창고보다 쌀까요? 땅값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적정한 건 뭐냐면 가격이 좋을 때까지 몰렸을 때 물건을 보내지 말고 10월에도 팔아야 되고 11월에도 팔아야 돼요. 그분들은 유통인들은 그때 물건을 보내면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안정되겠죠. 시장에서 물건을 그만큼 걷어내니까 유통 가격도 올라가고 그 경매 가격도 이게 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이유들을 인센티브로 일단 해결해 보자 하는 거고 그렇게 통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맞춰보자. 여기서 초점은 구매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학교 현장에는 매일매일 들어가 있는 양파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엔 양파가 뭐 10톤이 필요해 라고 하면 10톤만 이번 달에 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정보 요번에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10월에 필요한 10톤을 사면 돼요. 그럼 그 물건은 어디 있냐? 산지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10월에 오죠. 저희가 뭐 텍사스산 10월 인도분 중진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0월 인도분 양파를 살 수 있으면 돼요. 그 물류창고가 저는 만약에 양파 하는 사람이다. 제가 무안에서 양파 창고를 한다. 저보다 더 양파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양파만 보관하니까. 몇 도에 보관해야지 어떻게 보관해야지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근데 여주에 있는 물류창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물건 저 물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산지가 소비지가 소비하는 시점에 물건을 보낼 수 있게 만들자는 건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 중에 올해 시범사업은 저 첫 번째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완 안 해도 직거래 참여가 가능한 그룹이고 규모 면에서는 1회에 한 5톤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먼저 가보자 라고 시범사업이 가는 거고 두 번째 그룹들은 뭐 5톤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정된 거점 물류기지까지만 보내주면 물건을 직거래로 살 수 있는 그룹 외식업체나 뭐 식자재 업체나 뭐 김치 제조업체나 이런 데들은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두 그룹을 가고요. 세 번째 그룹은 사실 현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출하자는 여기에 등록을 할 때 우리 출하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인증심사를 받고 거래소에 물건을 등록을 하고 그 상품을 올리면 돼요. 그리고 구매자들은 또 구매자들이 물건 구매해놓고 노쇼를 하거나 자금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매처 인증심사를 받고 매체면 등록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면 돼요. 그러면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장소에서 그 결정된 물건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대금을 정산하면 돼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정산소가 먼저 대금을 지급해주면 산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넘겨주시죠.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저희가 익숙한 방식이 견적 입찰 방식이라고, 구매자가 난 이러이러한 물건을 11월 달에 받고 싶어, 11월 며칠 날 어디로 받고 싶어라고 견적 요청을 내면 그 15개 그 생산 조직에서 우리가 그 가격에 그 물건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 계약되는 방식이 이 견적 입찰 방식이고요. 또한 보시죠. BMP 플러스 봉기금매 방식이라는 거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일본 오타 도매 시장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판매자가 받고 싶은 금액으로 올려놔요. 그걸 이제 buying now price, 지금 즉시 구매가인데 그게 이제 BMP예요. 이 가격에 물건이 다 팔리고 안 팔린 물건들은 경매에 붙입니다. 그부터 내려가면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싸게 사고 싶어, 10%라도, 다만 뭐 5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다, 안 사면 돼요. 그런데 다 팔리면 못 사요. 실제로 저 BMP 플러스 그 내림차순 경매 방식을 쓰는 오타에서는 물건의 80% 이상이 BMP로 팔려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도매시장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쪽 이제 농협이라면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매시장들이 타 유통 경로에 비해서 특히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좀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공적 측면에서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ICT를 융합해서 스마트 마켓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오랫동안 되어 왔고요. 잘 알고 계시는 가락시장이 1단계 그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끝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핵심이 스마트 마켓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 요거에 관련된 중간 논의가 있을 텐데요. 넘겨주시죠. 도매시장이 정보가 안 되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 일단 유통의 비효율이 초래가 되고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나 발전이 저해가 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왼쪽에 정류 체계 오늘 한 번도 말씀 안 드려서 정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도매시장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유통이다라고 하면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게 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전혀 4차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맞지도 않습니다. 바람직한 유통은 팔리는 농산물을 생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사람과 연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원래는 이렇게 하죠. 정보가 뭐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런 얘기 저희 많이 하는데, 농장에서 식탁까지로는 부족해요. 식탁에서도 농장으로 가야 돼요.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누가 생산했는지, 잔류 농산물 농약이 있는지,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코스를 거쳐서 나한테 왔는지 알게 하는 거, 이거는 단방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시키는 것까지 가서 시장이 생산을 변화시켜야 해요. 그런데 도매시장에서는 그런 정보체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 부분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오늘 3kg짜리 뭐 방울토마토가 아주 잘 팔렸다. 그러면 바로 연락이 갑니다. MD를 통해서 바이어한테 앞으로는 1kg짜리 토마토 만들지 마, 3kg짜리 포장을 갖고 와 라고 당연히 할 거잖아요. 도매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변화에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사실 이제 대략 시간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앞에를 달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식품 유통업체들이 경영 전략 수립할 때 꼭 필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라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5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하고 녹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란색하고 녹색 친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동그라미 좀 작은 거는 좀 무시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굵직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그 경영 혁신을 왜 하냐, 왜 ICT 융합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먼저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을 처음 써본 거는 97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전엔 뭐 천리안, 뭐 하이텔 이런 거 써봤죠. 근데 인터넷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 에버나이 슈워츠라는 사람이 쓴 웹노믹스, 웹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 인터넷이라는 게 이런 걸 거야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경이 여기는 아니고 북미 정도라고 생각해야지 될 것 같은데 친구 둘이 캠핑을 갔대요.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갔는데 마침 뭐 로키 산맥 자락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사람을 해치는 그 식인곰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가서 개울가를 찾아서 텐트를 치고 이제 쓰레빠를 바꿔 신고 개울에다 발을 담그고 걔네는 뭐 삼겹살은 아니었겠죠. 뭐 소시지 같은 거 구우면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저쪽에 문제의 그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 친구 저기 식인 곰이 나타났네. 우리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말없이 쓰레빠를 벗고 옆에 운동화를 잡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그거 할 때야 지금 저 식인 곰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하고 같이 운동화를 다시 신고 친구 자네는 운동화를 신으면 곰보다 빨리 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운동화끈을 다 메고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곰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다.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 당시의 인터넷이 이런 경쟁의 시대에 경쟁자들보다 한 발 더 빨리 뛸 수 있는 운동화 같은 것이다 라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굉장히 적절하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하는데 참 중요한 운동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사용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해야지. 그건 마음대로인데 그러면 본인만 손해세요. 어떻게든지 이걸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갈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조직 구조 자체를.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필요한 5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그널 오브 체인지라고 써놨는데요. 변화의 신호죠. 이 이론을 만드신 분은 저희가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이론을 만든 분은 크리스텐슨 교수예요.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교수죠. 이분은 사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세계 경영학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처지고 있을 때 이분이 올라와서 다시 3대 메이저로 끌어올린 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크게 2가지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시장을 연구할 때 2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고객의 변화고 나머지 하나는 비시장 환경의 변화다. 비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기술 트렌드, 뭐 유통 트렌드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중에서 고객의 변화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쉬우니까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고객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객이 뭐냐? 고객을 분류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충성 고객, 뭐 그 다음에 말을 못 하세요. 근데 크리스텐스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고객은 딱 3가지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불만족 고객, 하나는 초과 만족 고객, 나머지 하나는 비고객이다. 요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 한계가 있으니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 때 꼭 찾아보세요.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아주 도움이 되고 특히 이 변화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이론입니다. 그럼 불만족 고객은 뭐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시장을 들여다보죠. 핸드폰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럼 누군가 그걸 사죠. 그건 나는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사는 고객이에요. 완전 만족이냐? 아니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기업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이 기술 경쟁을 하는 분야죠. 이게 통상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고객 집단이에요. 불만족 고객. 그럼 초과 만족 고객은 뭐냐? 저도 뭐 나름 IT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 핸드폰에 사용 못하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기능을 다 빼버리면 배터리라도 더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고장도 안 나고 가격도 쌀 수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써야 되죠?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사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좀 묻어와요. 이 상태를 저희가 초과 만족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시장에 초과 만족 고객이 있으면 어떤 제품을 내야죠? 다 덜어낸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야죠. 그게 효도폰이에요. 마지막으로 비고객이 있어요. 비고객이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지? 고객인데 고객이 아니라니? 고객은 초과 만족 고객이든 불만족 고객이든 일단 고객인 거예요. 지불해요. 도저히 그게 불만족 때문이든 초과 만족 때문이든 내가 이 돈을 지불하고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쓰지 않는 고객이 비고객이에요. 크리스 댄슨 교수가 전 세계 수많은 업체와 사업체를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론에 가장 적합한 게 한국의 포니 자동차인데 크리스 댄슨 교수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포니 자동차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큰 그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포니 자동차는 한국이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한 차량이죠. 자동차 종주국 미국에서 해마다 수백만 대를 팔아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팔렸을까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도 생산했는데 이게 왜 팔렸을까요? 포니 자동차는요, 고장이 안 나요. 뭐 달린 게 있어요, 고장이 나죠. 기름도 안 먹어요. 철판도 가벼워가지고. 이 포니 자동차가, 저는 현대 자동차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세계 최초의 세컨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자기 신분을 보여주기도 해요. 효용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와이프하고 읍내 파티에 갈 때 포니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시쳇말로 뭐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타요. 그리고 출근하거나 회의를 하러 갈 때도 좀 근사한 차를 타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계란 가지러 농장에 갈 때나 애들 요 앞에 태워다 줄 때나 그럴 때도 그걸 타야 돼요. 차 2대를 리무진을 끌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 대만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고객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엄청 싸고 고장도 안 나고 그런 차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비고객이 고객으로 전환되는 거죠. 고객의 니즈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죠. 세상에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로 기존의 기업들을 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최고의 품질, 최고의 뭐를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정답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샤오미가 그 소두예요, 한자로. 좁쌀이란 뜻이에요. 걔네가 하는 방식이 비고객을 잡는 겁니다. 비고객을 잡은 기업은 반드시 거기에서 불만족 고객을 잡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루트를 따라가요, 루틴을.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작은 농식품 유통업을 하고 내가 나름 특화된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기존 기업이 잡고 있는 거랑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하는 포인트를 바꿔서 다른 자리에서 경쟁할 방법을 찾아야지 돼요. 그게 변화의 신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크리스 댄슨 교수의 이론입니다. 다음요.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너 위치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 줘라라고 하면 선뜻 응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할 때가 있어요. 카카오 대리. 왜요? 내 위치를 알려줘야 저희 술을 먹고 저 시체말로 골뱅이가 됐어요. 어느 골목에서요? 뭐 어디에 뭐 어디에요? 그럼 찾아오기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부르면 예 고객님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줬냐면 저를 위해서. 그럼 카카오는 뭘 알게 돼요? 일단 제 위치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카카오 대리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떤 시간대에 집결하는지도 알게 돼요. 점점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밸류 코크리에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또는 공급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정보를 하고 그걸 잘 연결하는 플랫폼 정신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비즈니스 구조를 짜지 못하면 끌고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을 할 거냐에 대한 것만 한 거예요. 이게 역시 그 MIT, 하버드, 나머지 하나가 켈로그예요. 노스웨스턴 경영대학원의 3대 대학원인데 비즈니스 스쿨인데 여기 모하미르 소니 교수가 주창한 거예요. 이제 그 기회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성장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건드릴 거지 하는 거예요. 모든 유형은 저 4가지 안에 있더라. 원래 하는 핵심 활동에다 새로운 활동을 붙일 거냐?
아니면 기존 활동을 재구성할 거냐, 아니면 부가 활동을 붙일 거냐, 아니면 그걸 재구성할 거냐, 이 네 가지 안에서 결정이 되더라. 나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할 건가 결정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IT는 뭐 새로운 시스템을 사다 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단계에서 뭘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를 가겠다. 그리고 핵심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넘어가시죠. 10분, 5분이요? 남은 시간? 예. 예. 지금 제가 요게 가락시장 작년에 농식품유통학회에서 발표한 가락시장에 대한 그 전략 수립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까 그런 5가지 방법론을 적용해서 비전을 수립을 하고 그 비전을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담아내고 그리고 나서 전략 구조를 짜는데 한번 이 뭐 강의 노트가 다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앞 논의대로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 회사에 적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사실은 저도 이거 하려고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공부도 하고 했는데 한번 딱 듣고 아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름 굳이 이게 누구의 이론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검색하시면 찾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1번 그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 이론의 고객 분석에 대한 책자들은 수십 권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쭉 읽어보시면 내 고객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무한비료 소은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단 넘어가시고 비전 체계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런 방향으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자. 내 가죽을 바꾸겠다.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게. 그 정도 아니면 되지 않는 게 혁신이에요. 그러려면 목표가 명확하고 가치가 명확해야죠.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할 거냐. 그게 이제 비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가락시장의 이제 비전을 제가 수립한 건데요. IC 융합을 통해서 그 방법이고요. 목표 지향점은 효율화 지능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도매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비전을 정했고요. 여기에 이제 2가지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그리고 이제 추진 전략 밑에 설명된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제들을 해야 되는가 했는데 위에 녹색 과제들이 선행 과제고요. 저게 선행돼야지만 할 수 있는 그거 2단계 과제들을 후속 과제로 담아서 이렇게 8대 추진 과제로 정했고요. 상당 부분이 그 가락시장 스마트 마켓 전환 2단계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에 반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네. 이게 사실은 아까 그렇게 표로 하면 차원이 다차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서로 물려 있어요. 어느 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걸 할 수 없고 저게 안 되면 이걸 못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줘도 마인드가 그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오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시스템이더라도 한 개씩 단계적으로 도입하시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드립니다. 이건 뭐 그냥 예시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에 왔네요. 저희 사실 원고 없는 게 강의하는데 훨씬 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뭐랄까요, 뭐 이기적이고 냉혈한이고 가족 관계도 뭐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고 근데 저 사람이 위대한 혁신가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그 시기에 했던 얘기였는데
저는 이게 조직 내에서 이런 마인드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혁신이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과 혁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 혁신은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저는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에게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유통업체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나보면 좋은 인재를 추천을 해달라 또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내 조직이고 내 회사고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이 조직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예 신입사원들한테 맡겨주세요.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농산물 유통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IT는 훨씬 잘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팀원들을 데리고 같이 평등하게 대화를 많이 하시면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허접한 강의를 드렸는데 회사 내에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리다, 뭐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소통을 정말 많이 하시면 훌륭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